협력 파트너십 대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기후변화, 갈등과 식량 불안정과 같은 위기들의 영향을 대처할 산림 해법들에 대한 주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산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산림 파괴 얘기도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아시다시피 훌륭한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세션이고요. 여기 저를 포함한 15명의 연사가 계십니다. 원래는 90분이었는데요. 한 75분, 80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시간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주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많은 내용을 커버를 하고 이제 시간의 압박을 최대한 느끼지 않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헬레나 세메도 님이십니다. FAO 사무차장이시자 CPF 의장님이십니다. 먼저 처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and good afternoon.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인사드립니다. CPF의 기관 대표 여러분, 연사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또 각국 대표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PF 산림협력 파트너십이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산림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오늘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외에도 분쟁과 기타 인도적인 비상사태들을 보면 그 빈도와 강도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에서 그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니었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FAO에 따르면 기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8억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의 수를 보면 2019년 대비 1억 1,8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계 인구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050년까지 20억 명을 더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산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일찍 FAO가 새로운 주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바로 2022년 세계 산림 현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속 가능하고 또 건강한 산림과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의 상호 강화의 경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산림 전용을 막고 산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또 농임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로는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하고 녹색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보면 이런 팬데믹, 분쟁,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 불안과 식량 불안정 등의 다양한 위기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산림과 천연 자원을 해결책의 일부로서 우리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의 회복 계획과 전략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대담한 정책과 또 보다 많은 재정, 정보, 데이터, 기술 그리고 모범 사례 등을 통해서 세계 살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FAO의 세계 산림 자원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년 1,0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산림 전용으로 인해서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소비는 막아야 할 것이고 황폐화된 그런 토지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이 산림 생태계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FAO는 UNDP 그리고 UNEP 그 또 기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을 이행을 하여서 산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를 막고 또 이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60개국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FAO는 모든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AO와 UNEP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는 UN 생태계 보건 10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장에서의 야심찬 행동으로 전환하여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관행과 기존의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들이 필요하다 하겠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산림 협력 파트너십은 15개의 국제 기구로 구성이 된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서 우리는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이 기후변화, 분쟁,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차장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 청해 듣고 또 화상으로도 함께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사무차장님 옆에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요. 저희 로버트 나시님, C4르 국제산림연구센터 사무총장님께서 또 CPF의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시암 사트쿠루 ITTO 국제열대 목재기구의 사무총장님, 토니 사이먼스 국제산림연구센터 집행이사님, 또 존 프로타 유프로 국제임업연구기관연맹의 사무총장님, 또 왼쪽에는 gertrude 카부싱비 켄양기 농업과 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 사무총장이십니다. 케냐에 소재하고 있는 NGO이십니다. 또 옆에 압둘라 알 마루프라는 국제 농대 학생 연합의 소속인 학생이십니다. 방글라데시 학생인데요. 이런 훌륭한 패널 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동영상을 처음 시청하기 전에 패널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식량 안보와 분쟁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각각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레나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세 개에 대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빈곤과 기아가 없는 그리고 또 포용성이 더 높은 그런 세상, 또 더욱더 건강하고 녹색인 그런 세상, 그리고 식량 안보인 걸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아가 이제 식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좀 더 총체적으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식량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림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산림이 다른 섹터와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국 정부가 단독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토착민 공동체, 그 현지에 있는 마을 주민 지역사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둘라님. 저는 좀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UNDP의 아킴 스타이너님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각국 대표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이렇게 세계 산림 총회의 기간에 열리는 산림 협력 파트너십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레이트 리셋에 함께하려는 지금 산림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산림 및 토지 이용 부문은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줄여야 하는 배출량 중 최소 3분의 1까지 감축해 줄 수 있습니다. 산림은 추가로 다양한 발전 및 생물 다양성상의 이점을 제공해 줍니다. 물과 공기 정화, 토양 침식 및 홍수 위험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및 어업 등의 그 예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그 역할을 입증해 왔습니다. 글라스고 산림 및 토지 이용 관련돼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은 140개 이상의 국가가 승인하고 전 세계 산림의 약 90%에 아우르는 선언으로서 거기에서 재확인한 바와 같이 이번 10년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 세계 산림 벌채를 종식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와 강화된 정치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산림 전용에 대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UNDP는 이렇게 산림협력 파트너십, 또 산림 선언 플랫폼, 또 UN 레드 프로그램과 같은 주요 글로벌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과 함께 우리는 국가가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산림의 보존,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노력을 확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DP는 현재 에콰도르에서 산림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생산에 관한 국가의 통합 프로그램인 아마조니아의 구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 전용이 없는 모델이 갖는 잠재력을 자국에서 그리고 세계에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커피와 코코아 생산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이 녹색 기후 기금과 지유 환경 금융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UNDP는 또한 120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이 CPI (Climate Promise Initiative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캄보디아 같은 국가는 국가 감축 목표 및 레드 플러스 등의 기제를 통해서 대담하게 산림 전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국가들의 감축 목표의 92%는 현재 산림 및 기타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고 60%는 실제로 정량화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들이 더 광범위한 개발 의제 맥락에서 이런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UNDP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살펴보면 파리 협정 하에 산림, 토지 그리고 자연 관련 목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야심차게 임하도록 최대 8개국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UNDP는 향후 4년 동안 산림 보호 및 복원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약 1조 달러의 투자를 동원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네, 기빈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변곡점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협력 파트너십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야심찬 의지를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전체 판도를 바꾸는 풀뿌리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UNDP와 UN 기구들은 산림의 미래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많은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자연의 힘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세션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oughts from Achim Steiner. Following up. 네,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머리알레나 사무차장님께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곡물의 수출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 어렵고 있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 국가에서도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우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기 산림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and I fully agree with you. If you look at the figures, as I 네, 일단 지금
2019년의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8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숫자가 1억에서 1억 5천 이상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지금의 사태를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에너지 가격과 또 비료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기아 인구수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 불안이 이어지게 될 경우 이것은 빈곤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산림 전용의 또 문제가 빈곤이라는 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산림은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고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식량 안보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 전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식량 안보를 제고하고 녹색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산림이 또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즉 수자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고 또 산림이 보존이 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산림 전용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림이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림이 어떻게 식량 안보에 더 많이 일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런 토착민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원주민들이 토지와 그 영토에 대한 주인의식을 발휘하고 또 소유권이 있다면 식량 안보에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의 식량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도시의 녹색화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식량을 도시 내에서 어떤 수직적인 그런 방법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을 하면서 당연히 산림의 또 파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의 관행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산림과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된다면 식량의 다양성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는데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그런 또 식량의 그런 출처 내지는 원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산림이 식량 안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식량 생산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으며 빈곤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도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빈곤율이 감소된다면 산림 파괴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로 의미 있는 또 이 과제를 잘 맥락화해서 그 해법에 대해서도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뭄이라든지 내지는 식량 불안 등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리고 공급망이 와해가 되거나 또 여러 분쟁이 곳곳에서 터진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산림이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산림이 제 역할,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효과적인 정부가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정부가 그리고 또 지배 구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산림에서의 거버넌스를 생각을 하면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정책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소파라든지 FRA, 프랏 그 산림 자원 평가를 발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산림
파괴를 보면 그 속도나 그 강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필요한 하나의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네, 단순한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셰프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ly chains around food. 지금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식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제 목재에 대해서도 많은 교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지 팬데믹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에는 사실 그 산림 또 목재 관련된 공급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목격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공급망이 많이 분절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다고 하겠고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은 이제 락다운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좀 하이브리드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공급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 또 목재 상품, 목재 산업 자체의 공급망이 그래서 분절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또 락다운으로 인해서 이동이 어려워졌고 흐름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제 열대 목재 기구 ITTO 차원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사업에 많은 것들이 좀 중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락다운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이제 열대 국가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소비하는 국가들에서도 컨테이너의 축적 비축, 예를 들어서 영국, 중국, 미국의 항구에서 이런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기사들, 포클리프트 운영 기사들 이런 여러 기사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항구에 있어도 적체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ITTO의 시장 정보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이 위기 직면이다. 다시 말해 이런 유통면에 있어서 위기 직면이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항구를 가는 컨테이너선들이 다른 데로 우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3시간 더욱더 추가적으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항에서 이것을 적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작은 소규모 항으로 우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목재 상품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잃게 되고 해고를 당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규직 근무에서 비정규직 근무로 전환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라들을 봤을 때 이렇게 열대 국가 그리고 소비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기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할 텐데 그러면은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산림에 대해서 15개 기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킴 슈타이너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재원, 파이낸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데이터다. 이것은 헬레나 사무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헬레나 사무차장님께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앞서 다른 세션에서 농림, 산림, 그리고 광물 관련된 토지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서로 대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여러 부문들이 서로 연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만큼 스마트 농업도 스마트 산림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그리고 생산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는 여기에 핵심입니다. 산림이 계속해서 가치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토착민, 현지 공동체 그리고 해당 국가에 소득을 제공을 하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그 산림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은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토지 이용 모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에 봤었던
것이 특히 생산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파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토지 이용을 하는 게 산림을 다 없애고 벌목을 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산림이 그만큼 가치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ITTO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당사국들이 전체 산림이 있는 지역의 80%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국들이 산림에서부터 비롯되는 무역량의 90%를 저희 당사국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런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희 CPF 당사국들 간에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제고를 같은 속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해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 다른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과도 같은, 일본과도 같은 선진국이 지금 녹화를 많이 했습니다. 재녹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녹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인데요. 저희는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이후 30년 동안 저희와도 같은 열대 국가들은 산림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됐습니다. 주거 자원이 됐었고 이게 안식처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살아 숨쉬고 숨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산림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동영상 왔다 갔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패트리샤 에스피노자님, 다시 말해 UNFCCC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무총장님의 동영상을 듣고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pleasure to join you today. 저 독일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봄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과 소리의 향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부할 수 있는지, 다양한 생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또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결고리를 늘 우리는 잃고 까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조용한 평화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은 안식처의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인간 종을 더불어서 다양한 동식물 종을 지탱합니다. 그만큼 생물 다양성의 근본적인 요소이고 탄소를 격리시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독특한 이 지구라는 이곳에서의 아주 독특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세계 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산림과 뗄래 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IPCC의 6차 보고서를 보면은 기후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벌써 생태계와 여러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계와 산림이 유실이 되고 파괴가 되는 것은 사람과 자연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으로 서식지의 유실, 식량원의 파괴, 주거지 자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특히나 토착민과 현재 지역사회 주민들의 취약성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많은 문제가 다양한 지역 각국에서 식량의 가용성과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농수산 식품 또 농수산 자원의 무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문제들은 전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산림 파괴가 이렇게 무자비로 나타난다는 것은 기후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이런 기후변화가 악화되면 현지의 기후가 악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게 되고 복원력이 떨어지며 생물 다양성도 악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위해로운 파괴적인 주기이고 따라서 모든 정부, 모든 각각 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여기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경제의 전 부문에 있어서 깊이 있고 영구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배출량을 중단해야 됩니다. 탄탄한 생태계, 살아 숨쉬는 숲, 건강한 사람, 또 경제 번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삐 풀린 그런 기후 변화를 없애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과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학을 오해하는 것이며 미래 인류에게 있어서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 또 산림 벌채에 대응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 벌목을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한다면 산림 파괴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식량과 영양 안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협약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의 지구 기온의 상승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더욱더 청정하고 녹색인 안전하고 건강한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전을 하면은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이 옵션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더 좋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COP26차 총회에서 141개 국가들이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레드 플러스를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조치를 취한 54개 국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림 전형과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 감축 사업에 함께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지탱시키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레드 플러스 프레임워크를 빨리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드 플러스를 이행을 해야지만 이 1.5도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CPF 당사국과 FAO에서 해주신 모든 노력에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 파괴의 흐름을 거꾸로 돌이켜 주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키고 레드 플러스 이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UN 기후변화 협약 3호국 역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희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산림 파괴와 또 기후변화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파괴적인 주기를 꺾는 데 있어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계속해서 각국의 당부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행동을 더 취해줄 것을 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하고 성공적인 총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산림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행동을 활성화하며 우리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good. Tony Simons, that gives us another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식량 안보, 기타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실향민들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이 2030년에서 50년까지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보면 8천만 명이 넘는 실향민들과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림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산림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난민들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동영상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 약어를 많이 쓰는데요. CPF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살림이라는 것 자체는 국제적으로 제 자리를 잃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에 사실상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또 사막화 방지 이 모든 것이 어떤 유엔 산하에서 어떤 협약이 마련이 되는구나라고 상당히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살림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딱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돼서 FAO가 살림이라는 고아에게 집을 내주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서 산림협력 파트너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림협력 파트너십은 산림 관련된 정부 간 패널의 자문단에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단체가 이러한 살림에 있어서의 양부모와도 다름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 중에서도 보면 피복이 97% 이상인 경우들이 있고 0%의 살림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살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국의 공공재일 수도 있겠고 내지는 세계적인 공공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가에 따라서 만약에 뭐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림 면적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실향민이 한 8천만 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후 난민이 정말로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난민의 정의를 보면 기후와는 딱히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민은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8천만 명의 실향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2억 명의 사람들이 2050년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이주를 할 것이다, 도시로 이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죠. 그래서 살림의 경우에는 이런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구의 이런 이동을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어디에 이들을 수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림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인구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이주를 하고 있는지, 분쟁 때문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의 난민들의 수를 보면 800만 명인데요. 2050년이 됐을 때는 1억 3천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천만 명의 어떤 비신고된 이민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수치를 보면 이것은 걱정할 거리도 아닌 것이죠. 기후로 인한 이런 인구의 이동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정말로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생물 다양성이 산림의 상당 부분 있고 또한 육지에서의 생물종의 92%가 지금 산림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와 민간과 시민사회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만 명이 지금 난민 지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의 파괴로 인해서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이동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토지의 75%는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것을 매각을 원치 않을지라도 이용권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30년의 어떤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토지를 또 제대로 개선되게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님께서도 이제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런 산림 자원이 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role of science is to help 저는 과학이 분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사분께서 마이크에 정확히 발언을 안 하고 계시므로 통역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사분께서 마이크 방향으로 정확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통역 제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저희가 관찰했던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요. 산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있는데 이게 토지 이용에 대해서 또 모든 지형 관련돼서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산림에는 특히나 또 그런 것이 세력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간의 그런 세력 불균형 그리고 공동체와 외부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농업, 임업, 여러 단체들 그리고 광물 관련된 단체들 그리고 특히 불법 벌목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간의 세력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단체들이 특히나 이런 토착민들 그리고 현지 공동체들의 삶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죠. 이런 세력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예를 들어서 특정 산림에 대해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광물 관련된 단체 그리고 광물 산업이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중을 하지만 지하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채굴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정부패 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제회의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아주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국제협약과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사명을 하고 체결을 하고 그리고 문서상으로만 보면은 서면상으로 보면 훌륭한 규제와 다양한 이 법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부정부패가 있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지에서의 다양한 산림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이 발언을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기후 변화가 이 갈등, 이제 작고 큰 이런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식량 안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림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산림 갈등도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확답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산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냥 빈 공간이다. 누구라도 들어가서 착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악용이 더욱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f you could kindly give us a bit of a 네, 거트루드님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주 중에서도 특히나 식량 안보 문제 이것을 보면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량 안보 문제에 어떻게 그들은 대처하고 있나요? 네, 좌장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원주민들 그리고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원주민들 그리고 여기에 의존하는 이런 지역사회는 사실상 정말로 애정 어린 관계를 산림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재라든지 그리고 각종 섬유의 또 원천이기도 하고 식량도 제공을 하는 것이 산림이었는데 정부가 산림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은 결국에는 이 숲에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에서 지속가능 정상회의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바투아족과 같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산림에서 결국에는 거주지를 잃게 되었고
이렇게 퇴거를 한 이후로 산림의 전용이라든지 산림의 황폐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숲의 청지기나 다름없는 이런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했을 때에는 산림이 잘 보존이 되었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방법을 통해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면서 이런 산림이 기업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지속 불가능한 그런 소비와 또 생산을 자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환경이 크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퇴거를 함에 따라서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고 생계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원주민들이 동등한 지위로 이러한 협의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해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권리인들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들은 퇴거를 했지만 숲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산림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산림에 대한 거버넌스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고 단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듯이 이런 식으로 동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산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dullah, you're from a country 네, 압둘라님 방글라데시에서 오셨는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모든 기후 관련된 문제들을 다 직면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후, 또 분쟁, 그리고 강제 이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방글라데시의 살림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학생께서 이 청년 활동주의 행동을 또 대변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20개 분쟁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14개 국가들은 산림 관련된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그리고 또 경제적 또 환경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촌 마을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분들 그리고 또 난민 공동체 주민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이런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분들은 경제적인 생산성,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살림의 웰빙에 있어서 특히나 악영향을 그런 받은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갈등과 분쟁을 얘기를 할 때 식량 안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은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량 안보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전혀 일단 내가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난민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난민분들은 이분들은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또 청년들의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은 저희가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분들을 위해서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분들, 계속해서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동원을 해서 이 미래를 위한 보건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혁신을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해결책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계신 패널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청년 협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청년의 협력이 있어야 미래의 보건력이 담보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은 말썽꾸러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년들과 함께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겁이 없습니다. 이런 소외된 피해를 받은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리고 세계 정상, 각국 정상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언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도 동등한 위치의 이해 당사자들로 지지를 받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Robert Nassi, good to see you.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로버트 나스님께서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아마 정말로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분쟁, 식량, 안보 그리고 세 가지 사이의 넥서스 그리고 살림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조금 더 낙관적으로 살림이 이런 분쟁 이후의 시나리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뭐 생계를 복원시키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살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분쟁으로 인해서 피폐화된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 이후의 시나리오는 상황이 참 다를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먼저 이제 떠오르는 곳이 우간다와 그리고 루안다, 콩고에서 보면 이 접경 지역에서 여기에도 페네투리 뭐 숲이라든지 또 콩고 인근의 디봉가 숲 이런 등지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산악 고릴라가 이곳에서 서식을 해왔는데 3개 국가는 25년 넘도록 이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분쟁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국은 이렇게 월경성의 이러한 생물종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보존 노력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평화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자원을 활용을 하여서 함께 공동으로 행동을 하고 모두가 수혜를 입는 그런 시나리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과 산림의 생태계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협력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C 유럽위원회의 재정 지원 덕분에 저희는 산림의 거버넌스를 콩고 공화국 그리고 키스케행기 지역에서 이제 분쟁 이후 15년의 분쟁 이후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을 어떤 평화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을 우리가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것은 물론 주민의 이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의 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버룬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쪽의 남부를 보면 이 동콩고에 어떤 큰 지역이 있죠. 그런데 콩고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공원 관리국 그리고 이 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NGO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를 넘어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이런 산림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담당했던 관리청이 거버넌스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요. 잠시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Some of the other CPF organizations. 그러면 다른 CPF 당사국 그 기관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 기구 함께 해주신 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쿠데이 루프 줄리에트 비아오 UNWF 그리고 칼로스 매뉴얼 로드리게스님 GEF의 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모음 동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림 파괴가 어느 정도 속도가 더뎌진 것은 분명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토착민 공동체 또 현지 공동체 여러 각국 또 CPF 회원 기관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만 헥타르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고
무슨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글래스고의 캅 26차 총회에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UNEP도 이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2020년까지 우리가 달성하겠다라는 SDG의 15번 목표에도 명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이 실질적인 행동과 대전환을 일으키는 변화로 전환이 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를 꺾고 그리고 사람에게 미쳐지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중단을 시키고 이미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난 재난을 더욱더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임팩트의 수준을 스케일업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섹터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가격과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요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림에게 있어서는 사실 적정한 공정한 탄소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 관련해서 보존과 복원의 비용이 충분히 산정돼야 되겠습니다. 산림 배출 감축에 대한 수요를 고려를 해서야 되겠습니다. 저희 UNEP는 자발적 탄소 시장의 청렴 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지급에 대한 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산림 파괴 활동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국가들에게는 보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숲과 다른 건강한 생태계가 있어야지만 지구를 보호할 수 있고 보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팬데믹에서부터 극복하고 기후, 식량, 자연의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산림 파괴라는 부정적인 트렌드를 거꾸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그리고 더 청정한 복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UN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서 산림 기반 솔루션을 통합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대응의 산림을 고려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30 의제에 나와 있는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액션을 가속화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UN의 산림 전략 계획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너무나 끔찍한 위기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규모를 더욱더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공유한 세계적인 목표와 여러 확약에 더욱더 진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FF, UN 산림 포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더욱더 노력을 키우고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서 글로벌 도전 사회 도전 과제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연 파괴와 산림 유실이야말로 생태 다양성 유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됐었고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토지 파괴, 식량 불안, 또 빈곤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나 산림 근처 혹은 자연 생태계 근처에 거주하거나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관련해서 충분한 정책 개혁을 추진을 하고 이행을 한다면 시장을 재설계하고 제도도 재설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적 실패에 대응을 해서 산림 파괴에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통합이 돼야 되겠고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체계를 대변혁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희 GEF 지구환경기금은 30년 전에 저희가 발족이 됐을 때부터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산림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GEF는 10억 이상을 산림 관련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펀딩 주기에 있어서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GF 차원에서는 산림 사업의 규모를 더욱더 키워서 다양한 사업을 통합해서 아마존, 콩고 그리고 필수적인 숲의 생물 군계
식량 체계 그리고 생태계 복원 및 제로 자연 긍정 가속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Thank you for all of those submissions. 네, 동영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메리아 헬리나 차장님, 이런 분쟁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을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파괴된 생태계에 대한 복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쟁으로 인해서 지배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해법은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분쟁, 갈등 상황이다라고 할 경우 거버넌스가 물론 약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그런 과정에서 국가들을 물론 정부를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유엔의 목적은 어떤 정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다시금 주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향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복원에는 오히려 저해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시금 주민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로운 환경과 사회를 구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선 패널에서도 잠시 언급이 된 바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이제 복원을 하고 복구를 한다면 녹색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건강한 환경도 마련할 수 있고 토양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를 투자를 하지만 효익은 30%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부도 창출하고 평화로운 사회도 마련을 하고 이런 실향민들을 다시금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정부도 더 역량을 강화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n a post 네, 샴사트쿠로님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재 산업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강력한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다시 말해 이 목재 산업이 원격으로라도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하게 발전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네, 참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긴 한데 네,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거버넌스가 충분치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수목이나 이런 제목 그 산업 같은 경우 많이 조직화됐고 어떤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개도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목재 산업, 특히 모든 열대 지방 국가들에 있어서는 목재 산업이 참 거버넌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네, 저는 이제 분쟁 관련해서 갈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사실 뭐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개별 국가의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있지만 물론 사실 이제 35개 당사국도 회원국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근데 제가 이제 ITTO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게 산업이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부가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거버넌스가 없으면 산업이 직접 내가 법을 해석하고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뭐 산림이나 목재 산업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부 차원의 서포트가 있고 주변 지역사회 주민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수목이나 제목 그런 산업 같은 경우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에는 거버넌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산, 숲도 많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이런 살림은 또 경계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분쟁을 넘어서서
이 갈등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산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버넌스 필요하다, 거버넌스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물론 이제 거버넌스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망했던 데가 참으로 많은데 하지만 이렇게 거버넌스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혼농 임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긍정적인 역할이 무엇일지가 궁금합니다. 살림에 저해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혼농 임업으로 가능케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실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푸아뉴기니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국가는 아닌데요. 이시 금융 프로젝트가 있는데 36만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서 지금 2만 2천 명이 살고 있고 151개 부족이 있고 이것이 2천만 유로에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런 가구에서의 어떤 정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닐라, 코코아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관목이라든지 또 식물성 오일을 생산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토착민들의 투머릭이라든지 어떤 진저 등 각종 향신료를 또 재배를 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들의 다 이해가 지금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원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 마을에서의 어떤 대시보드를 두고 본인들이 직접 이것을 관리를 한다라는 점, 그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만약에 그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다거나 내지는 규칙을 위반을 하게 될 경우 본인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각종 효익이라든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끔 하는 것이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영상 모음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세계은행 지속가능개발 부총재인 열겐 베글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본 이구에르 사이티즈 사무총장님 또 엘리자베스 무레마 생물다양성협약의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세 분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살림총회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살림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에서는 통합경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량 시스템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면서도 탄소 포집이나 생물 다양성 보존 및 토지 복원과 같은 생태계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동원을 하고 농업 식량 정책의 목적을 변경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또 산림 보존 및 복원을 촉진을 하고 또 다양한 자연 기반의 솔루션이라든지 또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식량 안보와 같은 그런 이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를 재건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90만 헥타르의 토지를 지속 가능한 관리로 전환을 하고 250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하나의 토지 관리 프로그램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자원 접근성이라든지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면서 작황을 늘리고 다양한 소득원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더불어서 인적 자본을 보다 이제 부양을 하고 탄력적인 생계를 가능케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에서의 모범 사례들이 있는데 행위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고
시키고 자금 조달을 하면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이티즈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지역사회 일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변화 같은 지구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티즈 협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이티즈의 이런 목록을 이행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종 보존도 할 수가 있고 지속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이티즈는 생계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와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농촌 공동체를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사이티즈 회의에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 대표들을 함께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이티즈는 농촌 지역 사회의 참여를 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범 사례들에 대한 사례집도 출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록을 등재하기 앞서서 원주민들과 지역사회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티즈 사무국은 이 사이티즈 관련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사이티즈 관련된 생계 도구 키트와 핸드북을 개발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사이티즈는 이런 생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 지역 사회가 생계와 종을 보존을 하고 합법적인 거래로부터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기반 접근법과 또 기타 자연 기반의 솔루션이야말로 식량 생산 및 이런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물 다양성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을 해주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촉진시키고 상승시켜 줍니다. 각종 보존 농업과 혼농 임업, 또 작물 다양화 등과 같은 농생태학적인 접근 방식은 생산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토양과 농업 그리고 이런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리를 가능케끔 해줍니다. 이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기획과 또한 절충안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산림을 관리하는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숲과 나무, 즉 이 산림은 유전적 다양성과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일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식량 체계의 경우에는 단지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물종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옵션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황폐화된 농경지 및 목초지를 복원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동시에 투자를 한다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to those speakers too. 박수 부탁드립니다. So we've got about a little bit less than 저희 10분 미만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희 현장도 있었고 동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의 그 주제 범위가 이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또 아주 복잡한 기후 또 식량 불안 또 분쟁과도 같은 다양한 이런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로버트님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1분 혹은 뭐 2분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2분. 가장 이 점이 우려스럽다.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도 기후 관련된 리스크, 또 분쟁 관련된 리스크, 또 식량 관련된 리스크 중에서도 이게 가장 큰 리스크로서 산림의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희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가장 큰 게 무엇이고 그리고 희망을 가장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사실 제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에서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 20년 동안에 아마존이 사바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티핑 포인트가 또 나타날 것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회적인 티핑 포인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촉발이 돼서 이 지구 경계 티핑 포인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요. 네, 마리아 헬레나 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기를 분리시켜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갖고 있는 그런 강도,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다는 점. 뭐 팬데믹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이런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살림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어서도 또 식량 안보에 있어서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협력과 이제 조율을 통해서 그래도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패널에서의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면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해 보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솔루션을 함께 고안을 해야 되고 청년과 여성 그리고 원주민 모두가 동참을 하는 그런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James. For me,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열대우림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어떤 또 측면에서는 너무 과하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대 국가에서 너무나 큰 산림 파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다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마존이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기후와 산림이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연 기반한 해결책을 얘기를 하지만 왜 산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충분히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목재 상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인데 이게 사실 산림 파괴가 아니고 목재 안보입니다. 가장 자연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법인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나무는 언제든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목재 상품을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목재 상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지속 가능하게 소비 또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관련된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충분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목재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인증제도라든 것도 더욱더 비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분쟁 사태입니다. 지금의 이 수준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시리아와도 같은 장기전 그리고 다른 분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장기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천연 자원이 다시 한번 파괴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파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파괴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산 목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입 금지 그리고 러시아산 연료 또 가스 사용 수입 금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직면을 하고 있죠. 경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의 그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대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기가 있을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이 빨리 대응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Fear and a hope. 네, 토니님 두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희망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살림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살림을 그냥 탄소의 어떤 흡수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150조에 달하는 가치가 살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확한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뭐 세계 그런 증시의 전체 가치 평가의 한 3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다는 점, 제대로 집중 조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환경보다 이제 환경 그 범죄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벌목, 불법 광업, 그리고 불법 멸종 위기종의 거래, 그리고 또 쓰레기 투기 등이 이제 환경적인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런던에 있는 녹색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산림 전용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의 황폐화 그리고 또 이제 배출량의 이런 무자비한 증대는 환경 범죄로서 규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림을 이렇게 번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 또 여러 그 산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we've heard 네,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에 앞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새로운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또 추가된 이런 고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정부 차원에서 이 여러 가지 섹터 간의 이 연계성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정책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산림 파괴와 이런 벌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따로따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또 사실 잘못된 보조금 지급 이런 잘못된 보조금 지급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이 나타나기도 하고 숲이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패턴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o something that 네, 같은 질문입니다. 걱정거리는 무엇이며 그래도 낙관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해법을 잘못된 데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에 있어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하게 원주민들과 또 이런 지역 주민들을 제외시키게 될 경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낙관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이런 토착 사회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여기엔 기본적으로 이제 원주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은 기꺼이 협의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번도 산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래도 희망이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get the last word. 네, 압둘라님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미래 세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언급된 이 위기에 다 저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천연자원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제한적인데 하지만 사용을 해야 되긴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세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도 나름 국제농대 학생 연합 차원에서 이 관련해서 뭐 식량 폐기물 그리고 음식 쓰레기 등과 관련돼 있어서 보건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식물 또 농업 부문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어서도 저희가 식량 또 산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천연 자원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청년이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사업들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생 연합의 단체 대표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there you go, ladies and gentlemen. 네, 내외 귀빈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15분의 연사 저까지 해서 90분 안에 다 마쳤습니다. 네, 거의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담하게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로버트 마리알레나, 샴, 토니님, 전님 그리고 걸투드 압둘라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all of you. We'll just carry on.